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8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주유소 인근의 인도로 돌진을 해서 보행자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청 앞 역주행 사고에 이어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사고로 시민들은 걸어 걷기 불안할 정도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톱10이 준비한 3위 소식과 9위 소식은 잇따르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시청역 교차로 부근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불과 닷새 만인 오늘도 이번엔 서울역 인근에서 오전에 또 한 차량이 보행자에게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자, 저 차가 사고를 낸 차량이 겁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오늘 오전 10시쯤에 서울역 인근 주유소에서 사고가 난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예. 지금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과는 좀 반대쪽으로 주행을 하려고 했던 흔적 보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바로 앞에 세워져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가는 길이었는지 아닌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지금 보면 반대쪽에서 차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면 저것만 보면 각 반대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네. 차에 기름을 넣고 나가는 장면 같기도 보이지만 확실치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바로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인도 쪽으로 돌진을 하다 보니까 행인 한 명을 치었고요. 한 20m 정도를 더 이동한 뒤에는 또 다른 행인 한 명을 치고 근처 벽을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섰는데, 지금 급발진 여부가 다시 문제가 되는 건 이 차량을 운전한 8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행자를 먼저 충돌한 사건인데, 자, 여기 이 경차가 이렇게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한 명의 보행자를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행자를 치고, 그 다음에 벽으로 돌진해서 그대로 충돌한 장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운전자는 88세 남성 운전자였습니다. 옆에는 가족의 동승자가 타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 변호사님, 네네. 여기 보면 이 뒤 후면인데 여기가 지금 좀 흑백으로 잘 안 보이지만 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것은 그러면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급발진의 정황입니까? 아니면 급발진이 아니라 주행 사고로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자동차가 거의 전자기기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자기기에 오류가 생겨서 운전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조작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인정되기는 굉장히 불리한 정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지금 띄워놨습니다만, 저 후미등이 지금 들어와 있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고요. 저 앞에 보행자가 보입니다. 저 보행자를 먼저 충돌을 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보행자 두 번째 보행자를 치고, 그다음에 벽을 부딪히고 나서야 차가 정차했습니다. 이게 서울역 바로 인근 서부역 근처에서 나왔던 그 오늘 오전의 사진이기 때문에, 사실 저 보행자는 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걷고 있는 주행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뒤에서 덤비면 도대체 볼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저희가 뒤로 이렇게 걸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운전자는 급발진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시청역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병원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도 났습니다. 최근에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게 도드라지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 1일 날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부인과 함께
운전하고 있었는데 역주행을 해서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 사망을 했고 지난 3일 날 이틀 뒤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70대 택시기사가 주차된 차량으로 돌진해서 2명이 부상했습니다. 이것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요. 오늘 서울역 인근에서 88세 운전자가 또 부상 사고를 냈던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일주일 사이에 벌써 3건의 큰 사고가 났습니다. 자, 안 기자. 안진영 기자 보시기에는 이게 어쨌든 오늘 사고는 사망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밤도 아니고 한아침이에요. 9시, 10시가 안 됐은 시간이니까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 시간대라든지 날씨 이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그 고령 운전자들 자체에 대해서 운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게 어떠한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의 아찔한 사고가 발생이 했다는 거죠. 예. 또 하필이면은 지난 1일 9명의 사망 사고가 났던 그 똑같은 장소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예.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기네요, 저기. 맞습니다. 지금 딱 그 장소죠. 주말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 외에도 이 주말을 이용해서 추모객들도 왔었기 때문에 이 아찔한 오전 사고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는데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곳 이 일방 통행길에 대한 이 교통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실제 저도 이곳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외트인 조선을 틀어서 나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일방 통행길을 봤을 때 진입 금지라는 표면은 분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봤을 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진입 방향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고를 제외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이 구간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 교통체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런 사고에 대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 차가 지금 지난번 시청 앞 교통사고처럼 조선 호텔에서 빠져나온 차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도 길이 하나 있거든요. 프라자 호텔 뒤쪽에서 빠져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왔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주말에 그것도 저렇게 한낮에 차가 다시 똑같은 길로 이렇게 나와서 역주행하는 모습이 저렇게 시민들의 카메라에 포착이 될 정도로 그만큼 저기가 위험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저게 대형 사고가 나고도 왜 저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없는지가 참 답답한데요. 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그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과 운전자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기는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역방향으로 차가 날아가길래 급발진 절대 아니에요. 급발진 할 때는 터졌을 때 약간 끝날 때까지 현장이 박았어야 어땠는지. 되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딱 횡단보도 앞에서 어디를 박은 게 아니고. 남편분은 지금 어디 가신 거죠? 여기 수업이 안 쉰다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혹시 그 음주운전은 아니신 거죠? 운전을 안 했어요. 거기서 바로 측정했어요. 내일 버스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방울도 안 맞았어요. 아, 버스 운전기사세요? 그러면 경력이 얼마나 경력에게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착실하게 하나. 예, 조금 전에 지금 서울역 80대 운전자의 인도 돌진 사고 CCTV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고 있죠? 네, 저 앞에서 후미등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전진을 하면서 앞에 보행자를 치고요. 또 한 번의 충돌 사고를 내고요. 그리고 나서 저 멀리 있는 벽에 저렇게 충돌하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급발진 여부가 저번 시청역 근처에서는 시속 100km라고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급발진 또는 주행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후미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저거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서 급발진이 아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아주 속도가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에 아주 전형적인 유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가속 정도가 상당히 이게 브레이크가 먹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많이 낸다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통상의 급발진 사고와 보다는 이제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린 편으로 일단 해당 영상에서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갈짓자 행보를 한달지 그리고 예. 벽이나 아니면 다른
뭐 물건에 부딪힌 다음에 속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흔적들이 있달지가 이 급발진의 정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인도인데 주유소하고 지금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 사람들은 지금 인도로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저렇게 차가 들이받으면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저걸 어떻게 예상을 하고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전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운전자 측에서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역 시청역 참사 가해 차량이 그동안 뭐 운전사가 버스 운전기사고 또 베테랑 운전자라고 해서 사고를 안 냈겠지. 그래서 급발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강석필 부의장 보시기에는 이게 최근 6년 동안에 6번의 교통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차 명의는 운전을 하지 않은 부인의 명의이기 때문에 이 차가 이렇게 운전사고를 냈다고 해서 보험사고를 냈다고 해서 전부 다 이번에 시청역 사고의 그 운전자였던 남편이 운전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사고 너무 많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더군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희 부모님의 차량도 저와 같이 온 가족으로 보험을 묶어가지고 같이 가족 운전을 차량, 합니다. 가족 한정. 그래서 서너 명이 같이 운전을 하는데요. 그래도 사고가 나면은 보험 처리를 하면 그때 당시 누가 사고를 낸 당사자인지는 이미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65세가 넘은 초고령 운전자인데 사실 전체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줄고 있는 지금 추세인데 고령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에 맞게 좀 그 운전자 면허 검사를 할 때 의료 검사를 좀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65세는 요즘에 청춘입니다. 젊은 분들 많고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일부 뭐 80대라든지 뭐 택시기사 중에는 저희 우리나라에 90대 택시기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운전할 때 급발진이나 또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가 잘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경찰이 앞서 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네네. 또 출국 금지 신청도 했는데 검찰이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겁니까? 일단 핵심은 출국 금지보다 체포영장 기각입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피의자가 고령이고 그다음 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체포할 필요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출국 금지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도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출국 금지를 한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저 피의자, 저 운전자가 뭐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출국 금지도 잠정적으로는 뭐 이렇게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많은 그 또 시민분들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화를 내고 있던 이유는 무고한 시민 9명이 숨졌고요.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운전자와 그 가족이 했던 행동이 사고 처리가 미숙했다. 여기에 많이들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사고 운전자의 부인과 대면 인터뷰를 했었죠. 그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인정받으면 우리가 첫 번째일 것이다. 이게 이제 급발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사고 운전자 딸 차에 타고 있지 않았었는데 현대차 같은 큰 회사와 상대하면 우리가 아닌데도 아마 돈 써서라도 무마할 거다. 라고 또 음모론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 아니라 나는 급발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진영 기자, 이게 보니까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바로 했다라고 경찰이 발표했었는데 사실이 아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지난 1일 오후 9시경 사고가 발생됐는데 그 현장에서 음주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시간 37분이 지난 이 병원에서 음주 측정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음주가 분명 있었다면 수치에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나왔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바로 그 현장에서 곧바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가해자가 갈비뼈 골절로 숨도 쉬기 어렵다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의 이런 미숙한 대처에 대해서 앞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였냐면은 스키드 마크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스키드 마크가 아니었다고 번복을 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찰의 초동 수사가 무언가 미비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신중하게 발표를 했어야죠. 그래야지 의심이 남지 않는 건데 경찰 발표가 성급했다가는 괜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재조명되고 있는 또 다른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에서 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급발진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거리는 총 119m, 시간으로는 7.9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가속 페달을 6번 동안 밟았다 뗐다를 계속 반복했고요. 택시 운전기사님하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차가 이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차가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했더니 내가 그때 브레이크를 못 밟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못 밟더라. 자, 작년 11월이니까 한 8개월 전의 이야기인데 급발진 주장했던 운전자의 반전. 브레이크 페달 여러 번 밟아도 먹통이었다. 그래서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판독을 해봤더니 이 발이 엑셀만 7번을 밟았다고요? 맞습니다. 당시 사고도 운전을 본인의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분이기 때문에 운전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눌렀는데 이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 보니까 옆에 왼쪽에 있는 브레이크는 안 밟고 엑셀레이터만 계속 밟고 있네요. 이게 페달 블랙박스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 블랙박스보다 페달 블랙박스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발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담겨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페달 블랙박스를 감정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그런 영상은 확인되지 않고요. 주장과는 달리 계속해서 악셀을 밟은 그런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급발진이었다는 주장은 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많은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과연 정말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는지, 혹시 착각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차가 튀어나갔던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서 앞으로 급발진을 주장할 경우에 만약에 급발진이었다면 정말 브레이크를 밟았겠죠. 저런 것들이 좀 반드시 좀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시청 앞에서 사망 사고 이게 그렇다면 이거는 나중에 운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들어보시죠.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사가 판단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건 실수이기 때문에 최고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수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은 묻지마 살이니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정 변호사님. 이게 9명이 사망한 참사인데도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더라도 최대 징역이 5년입니까? 이걸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급발진이다라고 하면 그 운전자는 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민사적, 형사적으로 무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급발진을 주장하겠죠. 그다음에 만에 하나 아예 모르겠다, 막 화가 난다 그러면서 사람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밟겠다 이랬으면 이건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러면 이건 살인죄가 돼가지고 형량이 굉장히 올라갈 거고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이게 과실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악셀을 밟았다든지 이렇게 과실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형법에도 그렇고 교통사고 처리법에도 그렇고 특례법에도 그렇고 징역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맥시멈이 그런데 몇 명이 사망을 했던지 간에 하나의 행위로 이제 인정이 될 거기 때문에 맥시멈 징역 5년이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양형 기준을 찾아봤더니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까지 그 형을 선고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3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은 그렇게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 소식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손웅정 감독. 고소인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죠. 자, 최근까지만 해도 고소인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가 논란이다. 이렇게 주장이 됐었는데 또 다른 쟁점 하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 도중에 실제로 손웅정 감독이 욕설을 한 영상이 나왔기 때문인데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할 거면 나와. 보고. 머리 채우려고 들어갔냐? 그냥 지금 머리숱만 채운 거야. 예, 안진영 기자. 피해를 호소했던 피해자 그 유소년 청소년의 아버지 부모님은 학대도 있었고 맞았고 욕설도 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전지훈련 갔을 때 목소리인데 사실 손웅정 감독의 목소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경기 도중에 여러 목소리가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코치가 했는지 제3자가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도중에 욕설이 좀 몇 번 나오긴 합니다. 자, 저걸 가지고 저거는 아동 학대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당 경기가 앞서 문제됐던 그 경기가 아님은 말씀드리고요. 지난 1월입니다. 일본 후쿠오카로 이 13세 이하 유소년 이 경기를 치르러 간 겁니다. 이 손 아카데미에 있는 선수들이고요. 여기서 중거리 슈팅이 크게 빗나가니까 곧바로 야이 XX야 하는 욕설이 날아온 겁니다. 그 외에도 꼴값 떨지 말아라, 미친 X처럼 벌려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사실 아이들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될 만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선수들의 경기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탄식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중간엔 선수가 네 하고서는 이 어린 친구가 되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XX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등 사실상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사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동네 축구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똑바로 하네 막 이런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지도를 하는 그 행동이 너무 옛날식 구태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손웅정 그 감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 수 없고 또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도 스포츠 인권 단체에서 또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좀 명백한 어떤 폭력 행위가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잘 되라는 마음으로 말을 했어도 듣는 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또 과거와 지금의 인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손웅정 감독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도 잘못했다. 예.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손 아카데미 측도 입장을 내놨는데 그 입장은 이겁니다. 정식 대회에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출전한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그동안 강조했던 얘기들을 잘 하지 못해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고 그동안 했던 것을 과연 했을까요? 오히려 더 긴장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는데 자 저희가 국가대표 경기를 치를 때도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선수를 향해서 감독이나 코치가 그런 격앙된 표현을 쓸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다 지켜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 영상이 어딘가에 녹화되고 있고 이렇게 녹취가 돼서 다시 공개될 걸 알았다면 과연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사실 저 행위는 어떠한 교육 목적이다 하더라도 결코 적절했던 거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영상이 뭐 전후반 뛰니까 90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소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잘했어. 지금처럼 지금 더 빨라야 돼. 잘했어. 용호야. 예, 전후반 내내 아이들 향해서 거친 언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잘할 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축구 시합 90분을 지도를 한 거겠죠. 자, 손흥민 감독의 고성과 칭찬 두 가지 버전을 다 들어보셨는데 방송 패널이 아닌 사실 장혜미 변호사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떠세요? 사실 지금 보면 손흥정 아카데미 감독의 다른 부모들, 그러니까 지금 학대를 주장하는 가족은 딱 한 가족이고요. 다른 가족들은 뭐 탄원서까지 내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탄원서를 좀 읽어봐도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워낙에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이라는 대스타를 길러낸 아버지 그리고 본인이 또 축구 감독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양육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아버지께 많이 혼났다. 뭐 누군가는 이걸 아동학대로 알고 신고가 들어간 적도 있다.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해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포츠 선수를 길러내는 과정은 부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쨌든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인 측면을 고려하면 굉장히 강도 높은 언성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범위를 넘으면 그건 아동복지법에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이 다 알고 보냈다, 문제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형사와 관련한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권력의 어떤 사회적 질서를 존립시키는 그런 부분과도 맞물려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나는 사실상의 체벌 그리고 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욕설이 수반된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예, 사실 뭐 저 축구하다 보면 태클도 하고 몸싸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태클이 다리가 깊이 들어오면 아 또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서 막 그 심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할 텐데 감독이나 선수들 입에서 그것을 과연 학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판단할 일인데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한 가족과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부모들 입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흥정 아카데미 쪽에서는 우리가 행동이 잘못됐다, 체벌이 과도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처벌받겠다. 하지만 이거는 손흥민과는 별개의 사건이고 홍민이가 뭐 돈을 많이 받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돈을 더 달라. 합의금을 뭐 몇 억을 달라. 이거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손흥정 감독의 이야기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오늘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손흥민 선수가 안지영 기자. 네. 어디 나온 거예요?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 행사장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손흥정 감독이 함께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저 행사 같은 경우는 대중들과도 마주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손 감독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일들 때문에 더 표정 관리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중 앞에 나서지 않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행보에 동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손 감독이 아들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손흥민 한번 선수의 알수 있는 오늘 것입니다. 팬미팅 기자회견 자리에 아버지가 함께 한 거군요. 근데 옆에 서는 건 아니라 저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자, 손흥정 감독에 대해서 아들인 손흥민 선수는 별 얘기를 관련해서 얘기는 안 했고요.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어제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고 제가 뭐 운동을 하러 간 거지 뭐 상대팀도 계시니까 또 훈련하는데 좀 방해된 것 같아서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했고 결국에는 제가 훈련을 해야 또 팀에 가서 또 뭐 좋은 몸 상태로 또 한 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당황스러웠다. 저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에 들어온 뒤에 조기축구에 3번을 갔습니다. 어제도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축구장에 모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예, 안지영 기자, 저기 어디입니까? 네, 저 어제 저녁이고요. 경기도 영인시에 있는 일반 축구장입니다. 손흥민 선수 현재 국내 체류 중인데 이날 그 한 축구팀과 미니 경기를 하는데 이때 그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무려 순식간에 2천여 명이 몰린 겁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13건의 신고 접수가 접수됐고요. 경찰관 29명이 현장에 급파돼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와, 그렇습니다. 엄청 많네요. 근데 중요한 건 저게 미리 계획되거나 미리 공지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게 아무래도 큰 위험이 있다 볼 수 있었고요. 일부 예. 시민들은 울타리를 뛰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여기 철조망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저렇게 매달려 보거나 또 아이들의 목마를 태우는 모습도 보였는데 뒤에서 사람들 인파에 밀리면 사고 위험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10분 일찍 경기를 마치고 오후 10시 10분께 경기장을 떠났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였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이어진 행사에서 그거에 대한 사과 멘트를 했던 겁니다. 어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렇게 높이 매달렸어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저게 이제 처음엔 저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저기 현장에 가서 손이 왔다라고 SNS에 저렇게 올리니까 택시가 300대가 왔답니다. 저걸 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다 잡아타고 저 용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몰려 있는 거죠. 저게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일 정도로 참 많이 왔습니다. 손 선수 저 모습, 저 축구 트래핑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좋은데 자칫 안전사고가 나면 괜히 큰일 납니다. 손흥민 선수 열심히 팬들을 위해서 저렇게 뛰는 모습 보여주는 거 참 고맙습니다만 좀 예고를 하고 와줬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700억 원의 몸값으로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은퇴 후에 난 이렇게 하겠다 포부를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축구 관련된 일로는 아마 저를 못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할 거고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고 근데 제가 정말 축구계를 은퇴를 하는 날에는 아마 축구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이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축구를 은퇴하기 전에 결혼도 하지 않겠다. 축구를 다 끝내고 은퇴를 하면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보겠다. 자, 손흥민 선수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참 궁금합니다. 팬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쳐봐. 배현진 의원의 얼굴이 보이죠? 자,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자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오른쪽에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격한 언쟁을 벌이다가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호준석 대변인 나왔습니다. 이게 몸싸움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사라졌나 했는데 물론 몸싸움을 치고받은 건 아니지만 이런 언사들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네, 저런 모습을 사실 이제 처음 보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런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이제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국회는 사실은 나라 국자, 모의로 했자 국회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총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을 없는 사람 취급, 유령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 법안은 선수가 심판 고르는 특검 법안, 그리고 1심 선고 무조건 6개월 안에 해라. 그래서 탄핵을 선동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소수당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국회법에 보장되어 있는 수단이 이제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데 그거 이제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시작했는데 그러면 소수당 의견도 한번 들어봐라라는 것이 의회주의 그리고 국회법의 정신인데 시작하자마자 6분 만에 강제 종료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생각도 없다는 거죠.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만에 결국 그게 5분의 3으로 강제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항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성준 의원이 반말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제 총선 승리 이후에 저는 안하 무인 모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런 흐름 속에서 비롯된 일이다.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 보기에는 여야 의원들이 좋은 말로 싸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성에 삿대질하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 얼마 전에 박찬대 의원과도 공방을 벌인 바 있죠. 화면으로 보시죠. 정으로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예, 배현진 의원님, 네. 윤종군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 닫으라고 했습니다. 앉으시고요. 왜 그게 사과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면요, 입을 열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조용해 주세요. 예, 어디 가서나 저런 모습, 국회가 이제 새 국회가 열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현장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게 국민들에게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니, 정책대 가서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마세요. 정청래 의원 하지 마세요. 왜 발언을 중단시키는 거야 도대체? 황보당으로 우원식! 자! 우원식 의원! 의원 마이크 나와요 빨리! 목소리 나와요! 이웃는 거야? 의장 정청래로 바꾸자. 정청래로 의장 바꿔! 정청래 의장으로 바꿔! 정청래 의장 이렇게 낫겠다! 우원식보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이렇게 손짓하는 정청래 의원 저거는 어떤 겁니까? 뭐 들을 필요도 없다, 뭐 가치도 없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 영상을 좀 길게 보면 권성동 의원이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 이름을 그냥 막 부릅니다. 우원식, 우원식 이러면서 차라리 정청래를 하라고 해라라고 하는 건 권성동 의원도 다선 의원이신데 그 격에도 맞지 않고요. 아무리 갈등이 심하더라도 이런 식의 좀 상대방을 좀 조롱하는 듯한 발언은 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뭐 반말조로 이야기한 부분 잘했다고 볼 수 없겠죠.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 뭐라고 합니까? 뭐 쳐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품격입니까? 배현진 의원 이번 처음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앙증맞은 몸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이 좀 체구가 작으시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국회의 품격, 민주당 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 수긍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요즘에 국회에서 보면 뭐 새로 임명된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뭐 외모가 달라졌다 이런 품평을 하고 뭐 키가 작든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국회의원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민생을 챙길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움하지 않고 별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들이 한심해하고 있다는 얘기 의원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 원희룡 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 남자들 주제 파악 잘해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지금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가장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자, 과거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었고 최근에 다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을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어떻게 그 높으신 검찰총장 배우자하고 300건이 넘는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이거를 다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당시 이제 제가 대체 불가능한 업무를 부산공원에서 계속 수행 중이었고요. 조국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이재용 사건 등을 계속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일 보고가 필요했고 그 보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시 이제 총장 사무를 통해서 연락한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갑자기 지금 6~7개월 지난 다음에 사적인 문자를 이렇게 공개한다? 그 목적은 그냥 그리고 우리들이 이번 당대표 경선을 포함 경선에서 뭔가 우리를 막아보려고 위한 목적 이런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학진 변호사님. 네네. 자, 김 여사 문자를 일십했다, 읽어보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이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만 이거는
대통령과의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 후보를 어떻게 당대표로 뽑을 수 있냐를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자, 한동훈 후보는 자, 내가 당대표 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가 노골화됐다. 자,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이거는 용산의 당무 개입이다.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렇다면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윤한 갈등, 3차 윤한 갈등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뭐 윤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6개월 전에 있었던 문자가 공개됐을 뿐이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뭐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어떤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전당대회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있고 또 거기에 그 부합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는 어떤 그 언론인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뭐 그 당시에 영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난 총선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먼저 김건희 여사 그러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나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게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거 말고요. 저거 화면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하면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또 책임론이 또 불거진다. 대선 때 사과 기자회견했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다.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당 결정 따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을 걸로 지금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네. 사과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부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부인이 영부인인데 대한민국의 영부인인데 누가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고 사과하지 말라고 하면 사과하지 마나?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문자가 있었던 게 1월 19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찾아봤더니 2월 달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었어요. 2월 20일, 23일 갤럽 조사를 갖다 봤더니 국민의힘이 41%로 3%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36%로 4%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인 2월 26일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민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에는 민주당 한 110석밖에 못 얻을 것 같고 우리 국힘이 160석 얻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경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 문자 그 파동이 있었던 걸로부터 한 달 뒤의 상황이었으니까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선거에 무슨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당권 주자들이 행사를 다 함께 했습니다. 시간차별로요. 자,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한 무시했다는 이른바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각각의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당내 논의나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이거를 붙이지 않고 대답도 안 한 채로 이것을 뭉갰다. 정치를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당시 그 명품백 수수 논란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께서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했어야 된다. 이게 사적으로 왔으니까 뭐 그걸 무시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늘 시간차적으로 행사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의 그 회견이 제일 늦어서 저희가 자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아니 그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좀 6개월 뒤에 와서 지금 와서 사과 필요하다 공개 얘기하고 공식 통로 통해서 얘기했던 저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사과해야 된다는 강한 의견을 전달했다가 용산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퇴 요구까지 받은 상태였다. 문자 내용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오늘 조금 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아까 제가 윤한 갈등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1차, 2차, 3차 요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요, 제가 이번에 문자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서 한 3가지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김건희 여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상의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상의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뭐 그럴 필요 있었냐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정말로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읽고 씹었어도 본인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통령과 논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수관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본인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답장은 하는 게 예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분명히 총선에서 참패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108석에서 그래도 뭐 몇 석이라도 더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 논란이 됐을까가 문제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것을 퍼뜨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배신자론을 조금 더 키우는 것 같은데 작전은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작전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동훈 후보에게 악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건데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메시지 논란이 1차와 2차로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 논란 때는 이 메시지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읽고 씹었다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아주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차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문자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자의 전문을 보면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했던 말처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마음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볼 일이다. 한동훈 후보가 대응하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이런 상황인데 자, 후보들 간에 지금 열띤 이제 토론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TV 토론이 시작이 될 텐데 아마 이걸 가지고 그렇게 용산과 대립각을 세워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갖고 막 논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 원희룡 후보 측을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한동훈이 되면 대통령과 관계 파탄난다. 당대표 되면 당은 4분 오열될 것이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한테 돌렸는데 이게 인신공격이고 흑색 선전을 금지한 당 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당내 선거에서 막 선거 고발전이 이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선이 치열해지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어쨌건 그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수준에 그래서 이제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당규에는 저 이제 5가지는 금지하고 있는데 4가지는 금지하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그 저 내용이 어떻게 흑색 선전이냐 이제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비방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선관위로 가게 되니까 선관위가 그 내용 이제 판정을 할 문제이고요. 앞서 나왔었던 얘기에 조금만 사실관계 첨언을 하자면 한동훈 후보가 그 용산의 당무 개입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생각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당무 개입이라는 용어까지 한동훈 후보가 직접 쓴 것은 적절치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당무 개입은 결국 대통령실이 했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 사태가 지금 확산이 되는 것은 저희 당 지지자, 저희 당 당원들이 원치 않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그 지역에 저희 이제 구로갑 지역에 연령으로 보면 70대 정도 되는 당원 지지자 한 5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싸우지 말라. 싸우더라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 그 얘기들을 다 이제 이렇게 애정이 있고 나라에 대해서 또 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좀 내 후보들께서 다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변호사는 서정욱 변호사하고 많이 방송하시잖아요. 서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던데요. 요즘 민주당 패널들은 전부 다 한동훈 한다고 한동훈이 되는 게 좋아서 그런 거냐 상대하기 쉬워서 그런 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던데 이번 사태가
결국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누구한테 유불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여론조사를 해서 전제하고 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사정을 많이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지난번 전당대회를 한번 보자. 이준석 대표가 돌풍이라고 정말 이제 평해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기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과 당심에서는 졌어요. 3%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났었는데 그걸 일반 여론조사로 만회하면서 당대표가 됐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비교적 그 일반 여론과는 이른바 민심과는 괴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통적인 지지층 그리고 당원이라고 칭해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도 조금 더 오른편에 가 계시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도 엄호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그런 어떤 의지 같은 것이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대통령과 상당히 거리를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낸 문자도요. 정확히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줘서 당대표가 되면 탄핵을 막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발끈한 겁니다. 이 부분을 왜 보냈을까요? 저는 당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문자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으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하나 분별해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할 말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원들한테 전체적인 이미지는 좋지 않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전당대회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같이 이 나이 드는 남자들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뭐 대단히 매력 있고 제가 너무 좋아서 모이신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엇나가면 얼마든지 없어질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10배 이렇게 늘어나는 계기가 본인이 거기 가입해서 글을 남기는 경우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뭐 무슨 마을 잘명이네 마을. 그렇죠. 저한테도 최근에 그런 권유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누구한테는 애취급을 받는 한동훈 비대위 후보인데 50 넘었는데 우리 같이 50 넘어가는 남자들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로 저희 같이 50 넘어간 사람들은요.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도 좀 줄여야 되고요. 지갑은 잘 열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해가지고 주변에서 잘한다 그러면 제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후보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스스로한테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같이 러닝메이트로 뛰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 후보를 이 사람한테 비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드디어 제가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딴 데 가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올라오면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전국 노래자랑 나왔는데 제 앞에 임영웅이 초대것으로 왔다 간 그런 기분이었는데 누가 당대표가 돼야 우리 당이 변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오늘 당대표로 뽑아 주십시오. 예, 한동훈 후보를 가수 임영웅 씨에 비유했는데 임영웅 씨 이야기는 저희가 9번째 주제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예, 탄핵 기권의 뉴수박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곽상원 민주당 의원인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다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기권표를 던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반응이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성현 민주당 의원이 이런 루머를 제기했는데 화면 보시죠.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회식을 합니다. 대부분 만취 상태였고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그 어떤 검사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듣다 보니 저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변사 사건 이런 건 들어봤는데 변사건 이런 건 좀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4명의 검사 탄핵안이 올라왔는데 그중 1명, 이 박 검사에 대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기권표를 혼자 던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단 혼자. 변사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허진석 대변인 이게 만에 하나 뭐 지금 좀 전에 이성윤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변을 왔네 뭐 이게 많다 하더라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가요? 변사건이? 저런 그 조롱을 당한 사람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 사회에서 저분이 다행히 지금 뭐 그 외국에 계시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저 가족들이 어떻게 얼마나 지금 그 모욕을 견디고 계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분이 저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런 의혹을 제기하신 저 의원들, 민주당 의원 3명인데 이분들이 저 의혹을 제기하면서 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그때 있었다더라는데 그 소문 자체도 저 박 검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누가 그랬대 여러 명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했는데 그중에 한 명으로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 웃고 본인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웃고 지나간 그런 거였. 그것을 저 국회에서 저렇게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걸로 탄핵까지 하고, 그러니까 진짜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조리돌림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님 소환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봐라.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거의 매장시킬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 강성 지지층이 반대 세력을 표현할 때 뭐 수박이라는 표현을 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기권표를 던졌다고 해서 곽상원 의원한테 뭐 뉴 수박이라는 어떤 그런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은 곽상원 의원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가시가 있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강성 지지층에서는 징계해라, 계급장 떼고 해라, 우리가 사람 잘못 뽑았네, 뭐 이런 등등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여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허세 부리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예, 정학진 변호사님. 네네. 김용민 의원은 뭐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필벌 뭐 이런 등등 얘기했던 게 내란 행위다, 뭐 최강 엉뚱 공직자다, 정치 검찰이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도 굉장히 반발을 세게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지금 법 위에서 놀고 있는 분들을 검사라고 생각합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곽상원 의원 차마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겠다라고 한 게 이게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안이거든요. 예. 이거 한 번만 읽어보면 법조인이라고 하면 야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갖다가 하나? 곽상원 의원의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행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까지 이를 만큼, 그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를 만큼 그만한 위법 행위는 없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갖다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사유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인용 결정이 나오겠는가? 그다음에 제가 쭉 찾아보니까 곽상원 의원하고 이번에 탄핵된 김영철 검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가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는데 차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발의자 장경태 의원들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탄핵소추안 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안 딱 읽어보면은 내용에 2029년에 일어날 일이 탄핵소추안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탄핵소추안을 갖다 해봤으면서 무슨 법 위에서 검사들이 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법사위에서 논의해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수준인 걸 가지고 탄핵소추안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전 민주당이 심사숙고하고 겸허하게 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사위에 해부를 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 진실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저는 얼마든지 공수처로 보낼 수 있다. 과거에도 저희가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했지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실 위법사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탄핵소추를 했는데 이게 위법사항은 있는데 또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게 조금 진실규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싶으면 공수처로 좀 우회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영화배우로 데뷔했습니다. 노래도 잘하지요. 기부도 많이 하지요. 축구도 공도 잘 차지요. 돈도 많이 벌지요. 부모님께 효도하지요. 여기에 이제 영화배우까지. 1인 몇 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안지영 기자, 도대체 영화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제목은 인 악토버고요. 오늘 정오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재난 상황을 그리고 있거든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퍼져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이 임영웅 씨가 유일한 친구 시월이 이 강아지입니다. 단둘이 남아서 영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임영웅인데 영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류 마지막 남은 인류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지금 방금도 단 하나의 생존자라고 남아있죠. 자, 근데 이게 앞서서 이미 많은 대중들이 봤습니다. 600만 뷰를 돌파한 임영웅 씨의 신곡이었죠. 온기의 뮤직비디오의 풀 버전이기도 하고요. 연출과 시나리오 같은 경우 임영웅 씨가 이걸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맡기도 했었던 권우중 감독에게 맡겼습니다. 게다가 배우 안은진, 현봉식 씨 등이 출연해서 영화적 완성도를 꽤 높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임영웅 씨가 썼어요?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가 왜냐하면 그동안 작품에서도 보면은 본인이 작사, 작곡에도 참여를 해왔거든요. 즉 크리에이터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온기라는 이 노래에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아예 직접 각본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직후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정오에 이 티빙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미 인기 영화 순위 1위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인기 영화 순위 1위예요? 대단하네요. 자, 임영웅 씨가 뭐 영화도 찍고 예능에도 곧 나올 거라면서요. 네, 그 하루에 3끼 챙겨 먹는 그 유명한 예능이 있죠. 그중에서도 차승원 씨와 유해진 씨가 참여하는 어촌편이 있는데 4년 만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임영웅 씨의 참여가 굉장히 뜻깊은 이유는 올해 이 3끼 챙겨 먹는 예능이 10주년을 맞기 때문에 그만큼 남다르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 예능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최고 시청률 13.3%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해당 채널 역대 통틀어서 최고 시청률이 16%였습니다. 임영웅 씨가 소위 시청률 치트키라고 하죠. 과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할 수 있을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연 요리를 담당할지, 허드렛 일을 담당할지, 뭘 담당할지 임영웅 씨 역할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제 공개가 되면 그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한 명 나와야.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허웅 씨 전 여자친구가 임신과 중절을 2차례 했는데 그걸 이유로 거액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게 허웅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론은 허 씨 측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이를 가졌는데 결혼도 안 하고 엄마 찾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두 번째 임신에 관해서는 사실 그때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공인이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팬분들께 조금만 이따 다시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울었는데 결별 이후 다시 호텔에서 만났을 때 두 사람과 몸싸움도 있었다죠. 전 여자친구는 이가 부러졌다고 하고 허 씨 측은 손에 입이 부딪힌 거라고 주장합니다.
몸싸움은 있었지만 폭행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반대로 결혼하더니 허웅이 애 낳자고 해서 짜증난다. 낙태 한두 번 하니? 등의 새 녹취록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허웅 씨 동생한테도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런 내용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정말 진흙탕 싸움입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폭력이 있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가려지겠지만 허씨 팬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프로 선수들도 시즌이 끝나면 연애도 하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저렇게 카톡 사진 쫙 공개 다 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내가 못했네 이렇게 요란해서야 되겠습니까? 프로농구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만요. 자, 그렇다면 한 살 형인 손흥민 선수의 사생활을 좀 본받기를 바라면서 이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좀 시간들 좀 보내고 있고요. 잘 쉬고 있습니다. 좋은 몸 상태로 또 한 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비시즌에도 저렇게 훈련하는 손흥민 선수 본받으면 많은 팬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